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대문구 홍은동의 단독주택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양이가 영물이라는 걸 처음 느낀 건 아마 중학교 때일 겁니다. 당시 저희 집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2층은 세를 주고 1층에서 부모님과 언니 둘과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집 구조는 1층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1.5층처럼 계단 위쪽으로 올라간 구조였고 지하실은 반지하로 베란다 밑쪽에 창문이 나 있었고 입구는 현관에서 내려와 집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었습니다. 지하실 내부는 꽤 넓었지만 겨울만 되면 그 내부가 연탄으로 꽉 찼던 것이 기억납니다. 80년대였으니 지금처럼 가스보일러가 없고 연탄 보일러가 대부분이던 시절이었죠. 겨울이 되면 길고양이들이 저희 집 지하실에서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지나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 봄방학 때였을 겁니다. 베란다에서 지하실 창문 쪽을 보고 있는데 지하실 창문 앞에 묘한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나뭇잎이 떨어져서 누렇게 변한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라처럼 겉가죽이 버석버석해진 고양이 시체였습니다. 아마도 초겨울쯤 얼어 죽은 녀석 같았는데 겨우내 눈 밑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겉가죽만 누렇게 변색된 채 고양이 얼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있던 언니들을 불러 그걸 보여주니 언니들은 난리를 치며 하여간 희한한 것만 찾는다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봤으니 내가 치워. 저도 만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 고양이 시체를 베란다에 두고 다닐 생각을 하니 왠지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긴 갈고리 같은 걸 찾아내서 그 고양이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보니 다행히도 뼈를 감싸고 있는 가죽 덕분에 뼈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양이 시체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지만 왠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홍은동 집 안방 창문 밑에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장미묘목을 많이 심어두셨었는데 다른 장미들은 잘 자라서 매년 예쁜 꽃을 피웠지만 특이한 세 개의 장미묘목만 뿌리가 썩어버려서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고양이 시체를 그 자리에 묻어줬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8시쯤 아침을 먹고 잠깐 놀다 10시쯤이었는지 소파에 잠깐 누웠는데 식곤증 때문에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우리 집 정원에서 예쁜 삼색 고양이 한 마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고양이가 어디론가 마구 뛰어가는 겁니다. 나비야, 어디 가니? 하면서 쫓아가니 정원에 있는 장미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장미가시에 찔릴까봐 새끼 고양이를 내려주려 손을 뻗는 순간 고양이가 사라졌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지는 순간 저도 잠에서 깼습니다. 잠든 건 10분 남짓이었지만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정말로 삼색 고양이가 정원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정원으로 나가보니 그 새끼 고양이가 사라졌던 자리가 고양이 시체를 묻었던 자리였습니다. 꿈속에서는 장미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새끼 고양이가 그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묻어준 고양이를 잊고 있었는데 정원에 나가서 확인하고 나니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녀석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꿈에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묻어줘서 고마워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이후로 저는 고양이가 진짜 영물이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월요일.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대충 신주쿠와 시부야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역에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였고 완만한 언덕 위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아서 아카사카 근처까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방이 2개 있었고 거실과 부엌이 딸려 있었습니다. 해가 잘 드는 큰 창문과 꽤 넓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옥상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밤이 되면 마치 야경 명소 같은 멋진 광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집세는 시세보다 5만엔가량 저렴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에 눈이 멀어 보자마자 계약했지만 이상한 일은 입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는 침실로, 다른 방 하나는 서재 겸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서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부터 일을 시작해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완전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빛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집이니 어두워도 괜찮겠지 생각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어깨가 뻐근해지기 시작해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덜컹덜컹.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무도 없을 침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옆집이나 윗집도 없었으니 저를 제외하고는 소리를 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에서 저렇게 큰 소음이 들려올 리도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지쳐서 환청이 들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방에 불을 켜고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침실과 서재를 잇는 문은 열어두었기에 빛이 침실까지 새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왠지 확인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환청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혹시 밖에서 방이 어두운 걸 보고 빈집 털이범이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혹여 마주쳤다가 살해당하면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문은 확실히 잠겼고 애초에 여기는 5층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어려우니 빈집털이범도 이런 곳은 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벌벌 떨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클라이언트와 협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작업도 적당한 부분까지 마쳤으니 그냥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에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막 넘은 터였습니다. 이상하게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쁠 텐데 이대로 잠이 안 오면 어쩌지? 한숨을 내쉬며 벽 쪽에서 몸을 돌려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저게 뭐지? 발 쪽 천장에 뭔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천장 판넬이 떨어졌나?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천장은 콘크리트인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 뛰는 심장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까 그 소리도 그렇고 이 방에 누군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자기 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텅 빈 방 안에는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건 뭘까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불안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를 억누르며 이불 틈새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잘못 본 것이었나 봅니다. 종종 있는 가위 눌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너무 흥분한 탓인지 전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의에는 새빨간 눈으로 수면 부족 상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 안에서 왠지 모를 비릿한 냄새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갑작스레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겠지 생각하며 관리사무소에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한 달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지난번 수면 부족 상태로 만났던 그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습니다. 이쪽 담당자 사정으로 인해 협의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에 사용할 자료를 그날 전까지 모아두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끝날 거라 생각했던 자료 수집 작업이 자꾸 컴퓨터가 멈추며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수면 부족을 떠올리며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초조해졌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지난번 무서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밤에 반드시 불을 켜두었습니다. 덜컹덜컹, 덜컹. 또 그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침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더 이상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불도 켜져 있고 빈집털이범이 올 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공포를 참지 못한 저는 방 열쇠와 핸드폰만 들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둘러 1층까지 내려온 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에이야. 소리가 들려. 침실에서 소리가 나. 친구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침착하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급히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 친구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난다니 혹시 귀신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구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친구와 함께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을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도 저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그 소리가 단순한 환청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1시를 넘은 터였습니다. 친구가 함께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설마 귀신일 리 없을 겁니다. 자신을 타이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향하는 동안 저도 친구도 긴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부엌에도 서재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침실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침실로 다가가는 동안 저도 친구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침실을 들여다본 순간 친구가 크게 놀라며 엉덩방아를 찢었습니다. 친구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고 그 방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심에 방 안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겁에 질린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친구가 말했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뭐가 매달려 있었어?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매달려 있던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집을 빨리 나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에 독감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친구와 함께 관리사무소를 찾았고 그 방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은 2년 전 그 방에서 여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며칠 뒤 이삿 날이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있는 저를 본 근처 아주머니가 자살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미용사였고 하라주쿠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 밤 그 방에서 목을 매달랐다고 합니다. 여자가 자살한 후에도 한 달 주기로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미용사는 더 어린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힘들어했고 자신이 나이에 비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방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일을 그만두고 떠난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신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결국 악취로 인해 민원이 들어와서야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후로도 그 방에서 여러 세입자가 비슷한 일을 겪고 나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느꼈던 절망과 고통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에서는 지금도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되면 그녀의 죽음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일들에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 집을 빨리 떠나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곳에서 겪었던 공포가 다시금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아파트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유령. 얼마 전까지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학생이나 독신자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사를 와도 인사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 서로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밤중에 옆집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니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어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소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그만둬. 왜 그러는 거야? 도와줘.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그 소리는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외출하려다가 옆집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겸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는 조금 소심해 보였지만 사람은 좋아 보였습니다. 근처 대학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같은 역을 이용하기에 그날은 같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방은 좀 어떤가요? 그러자 그는 어딘가 모르게 불분명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래요. 그의 말투가 신경 쓰였지만 역에 도착해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나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다시 그와 마주쳤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혼자 사는 건 아니신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방에 유령이 나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령이라니. 그는 한밤중이 되면 자신이 자든 깨어있든 누군가가 방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왠지 모르게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밤에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제발 그만둬 도와줘. 저는 두려움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러 가려다가 아침에 들었던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방에 유령이 나온다던 그 말. 무서움이 더해져 그대로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 아침이 올 때까지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옆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가 괜찮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결국 저를 아파트를 계약했던 부동산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아저씨에게 밤마다 들리던 소리와 옆집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아저씨는 서류를 찾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옆집의 그분. 이미 이사 간 지 한참 됐는데요. 그 말에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봤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감정의 전형. 여러분은 혹시 자살한 사람의 사체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2번 자살한 사람의 시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2번 모두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2번 모두 시체를 발견하기 전 똑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무척 두려워지지만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 숲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살펴보니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죽어야만 한다는 강렬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안 좋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이 세상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충동적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 감정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의아해하며 숲속으로 더 들어가 보니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부패해가는 남성의 시체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한 번 자살한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을 때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 핸들을 꺾어버리면 이대로 둘이 같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이곳에 영원히 붙어 지나가는 차마다 덮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혹시나 싶어 차에서 내려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던 지점까지 100m 정도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사면 아래 나무 기슭에 감색 옷을 입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떨며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여자의 시신을 수습해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산길을 지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 번 모두 너무나 비슷한 경험을 했던 터라 그 이후로는 숲이나 산 같은 곳은 아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저는 자살한 사람의 감정이 주변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비슷한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두 번이나 겪은 일이니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런 감정들이 저를 덮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무서운 기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 감정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끔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가끔은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다시금 찾아와 잠을 설치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깊은 밤이 되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이 유난히 신경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고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은 경험들이 그저 우연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해가 지나고 새로운 장소로 이사도 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지만 그 4가지 경험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은 마치 저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경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완전히 잊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저에게 여전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도 가끔씩 어두운 골목길이나 조용한 숲속을 지날 때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과 함께 그것들을 직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작은 두려움들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경험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없는 여정처럼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